지금 미국 펜타곤이 초기성에 걸렸습니다. 방위비 10배 인상으로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 외교부 고위 간부. 그의 딸이 한국의 한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의한 급성 신부전.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움직인 건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봅시다. 하지만 치료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시에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일은 두 나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미국의 횡포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트, 56살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5월은 언제나 습했습니다. 펜타곤 6층 회의실, 책상 위엔 한국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무기 구매의 내역, 안보 평가서, 숫자와 그래프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방위비 기여도가 현저히 얕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건너편 보좌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연간 1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 100억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0배 인상이 현실적이냐고.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그곳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 안보 때문입니다. 보호받는 쪽이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자력 방위가 불가능합니다. 협상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오니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6통 있었습니다. 전부 주한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고 신호음 2번 만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하트 국장님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따님 리사 하트 씨에 관한 연락입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비사, 제 딸, 26.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리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담동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신부전 일심소견입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가 동반됐습니다. 현재 응급처치 중이며 의료진이 보호자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사. 마지막으로 본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감사절에 집에 들렀을 때, 그때도 저는 회의 준비 때문에 딸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에 갔습니까? 병원 측 전달로는 K-팝 관련 팬 활동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K-팝. 그 단어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리사가 최근 몇 년간 그 음악에 빠져 있단 건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철없는 유행쯤으로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중얼거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유리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라고. 회의를 전부 취소하라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직접 왔습니다.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하트 씨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저는 차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지금 환자를 옮기시면 위험합니다. 비행 중 상태 악화 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12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머릿속엔 온통 리사 생각뿐이었습니다. K-팝. 그게 딸을 한국까지 데려갔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을 살리려 애쓰는 건 그 나라 의사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딸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리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뜨면 창밖 어둠만 보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5월의 서울은 워싱턴보다 더 무더웠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타자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론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곳에서 쓰러졌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숨쉬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40분쯤 예상됩니다. 40분. 그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리사의 상태가 안정됐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입구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 보호자들, 의료진. 모두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햇빛이 유리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리사 하트 환자를 찾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한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리사 하트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트 씨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김준호입니다. 따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사 씨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했고 현재 투석 치료 중입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복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김준호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이송을 견딜 수 없습니다. 비행 중 혈압 변화나 전해질 불균형이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미국에는 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국적이 아니라 의학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을 볼 수 있습니까?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을 따라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거리는 모니터 소리, 산소 공급 장치 소리. 저쪽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의 딸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팔엔 링거 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가 심박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비사,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협상, 회의, 숫자, 그래프. 그런 것들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딸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뒤에서 김준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그때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의 손을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다시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브라운 차관이었습니다. 도착했나? 예. 상황은 어떤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게. 협상 일정이 밀려 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모릅니다. 에드워드, 자네 위치를 생각해. 한국에 오래 있을수록 오해가 생긴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 이 나라가 제 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봤던 이 나라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며 매일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3번, 매번 10분씩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준호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사 씨가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많이 약합니다. 오래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따뜻했습니다. 괜찮니? 미안해요. 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한국에 왔니? 콘서트요.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 보려고요.
숙소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날 때 한 간호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장 수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저희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지켜야 하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국적도 따지지 않고 그냥 지킨다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필요한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환자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리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건 상태가 안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은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리사가 누워 있었고 옆 침대엔 70대쯤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 도로, 지나가는 차들.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리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아니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준호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리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습니까? 2주일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영양 상태도 회복시켜야 하고 재발 방지 교육도 필요합니다. 2주일.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워싱턴에선 협상 일정이 쌓일 것입니다. 브라운 차관이 계속 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계신 게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선생님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빠, 리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그러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 챙겨줘요. 밥 먹었냐고, 아픈데 없냐고 매일 물어봐요. 딸의 목소리에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보험 문제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입원비 때문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저 리사를 치료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영양 전문 의사가 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리사 씨, 영양 상담 시간입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식단을 조절할 겁니다. 신장에 물이 안 가면서 영양을 보충해야 해요. 단백질 섭취량, 염분 조절, 수분 관리.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시간 가까이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퇴원하신 뒤에도 2주일에 한 번씩 외래 오셔야 합니다. 경과를 봐야 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국 병원에 소견서 보내드릴게요. 상세하게 작성해서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리사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느껴져요. 진짜로 날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눈빛,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 기계 소리. 응급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병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상황이 정리됐는지 간호사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배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한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매일 이런가요? 거의요. 하지만 환자들이 나아지는 걸 보면 힘이 나요. 간호사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한 생명을 넘어 관계를 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리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유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라운 차관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이번엔 문자부터 보냈습니다.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대체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딸, 치료 중입니다. 2주일이 넘었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가? 아직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옮기게. 전용기 보낼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에드워드. 브라운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오래 머무는 게 문제야. 협상 책임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호를 줘. 신호요. 한국 정부가 오해할 수 있어. 우리가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딸 치료가 협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네. 자네도 알잖나. 외교란 게 그런 거야. 저는 지금 외교관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 둘을 분리할 수 없어. 자네 위치가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뒤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침대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회사 일이에요? 그런 셈이지. 리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하트 국장님. 한 명이 경례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작전참모 데이비스 대령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리사를 돌아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대령 2명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장님과 따님을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내용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국장님. 데이비스 대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선 국방부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2주일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대령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워싱턴에선 협상이 밀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저녁이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리사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나온 식사였습니다. 밥, 생선, 나물, 국. 아빠도 드세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인거만 달고 있던 아이가 지금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리사는 잠들었고 저는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딸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귀국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 판단을 존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이유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지켜주는 건 이 나라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리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0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소리. 눈을 떴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리사 쪽을 봤습니다. 딸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다시 누우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확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층에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입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억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검진을요? 응급 프로토콜입니다. 신장 환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리사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담당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차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안정제입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의료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시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보안. 소리쳤습니다. 복도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간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명이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요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짜 간호사들을 제압했습니다.
벽에 밀착시키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리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다시 자. 하지만 딸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침입자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바닥에 쏟아진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 2명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침입자들을 데리고 갔고 병실엔 보안요원 1명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경비를 서겠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침입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미국인이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안에 액체,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과다 투여 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보안요원들이 늦게 왔다면, 누가 시킨 겁니까?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배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리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보안요원을 남겨두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대사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상 뒤로 성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워싱턴의 모 정치 단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그룹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 리사에게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것,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저를 워싱턴으로 돌려보내는 것. 서류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국장님, 이건 극소수의 일탈입니다. 극소수라고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제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협상 때문에, 숫자 때문에. 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딱딱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나 생각했습니다. 동맹, 안보, 방위비.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을 지킨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경계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 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이유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리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열나흘째 아침, 리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농담을 했고 딸이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왠지 힘이 나요. 김준호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 회복됐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뒤 리사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어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러니 저도 옆에 섰습니다. 5월의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초록빛이었습니다. 아빠, 리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미안해요. 왜? 제가 철없어서. K-팝 보겠다고 무작정 왔잖아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내가 배운 게 많아. 리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뭔지.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후에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리사 씨, 재활치료 시작할게요. 네. 복도를 걷는 연습이었습니다. 리사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휘청거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10걸음, 20걸음. 리사는 점점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멀리 가볼까요? 네. 좋아요. 물리치료사가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리사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저녁 무렵 영양 전문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사 씨, 식단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먹고 있어요. 좋아요. 퇴원하시면 집에서도 이렇게 드셔야 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 조심하시고요.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식단표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꼭 병원 오셔야 해요. 경과 확인해야 하니까요. 미국에 있을 텐데.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국 병원에 소견서랑 의료 기록 다 보내드릴게요. 담당 의사분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리사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챙겨줘요. 그러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한 명 한 명이 리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럿째째, 리사는 혼자 복도를 왕복했습니다.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빨리 회복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리사 씨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환자들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링거를 달고 걷는 아주머니, 목발을 짚은 청년. 모두들 회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김준호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사 씨,
정말 잘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일입니다. 국적도,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린 한 생명을 넘어 관계를 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리사 씨와 보호자분의 관계, 리사 씨와 앞으로 살아갈 세상과의 관계. 그게 회복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리사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브라운 차관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딸이 회복됐습니다. 곧 귀국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방위비는 협상의 대상이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동맹이란 게 군대 숫자나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걸. 위기의 순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제 딸을 통해서 17째 날 아침, 리사는 혼자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빠, 봐요. 혼자 했어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했어. 김준호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 2명과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쯤 되는 남성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선생님이고요. 재활의학과 박민수 선생님입니다. 두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사 씨,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도 필요해요. 이수진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요? 리사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담일 뿐이에요.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요. 네. 사실 가끔 악몽을 꿔요.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계셔도 됩니다. 상담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 K-팝에 빠진 계기, 쓰러졌을 때의 두려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에 속하고 싶었어요. 팬들 사이에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나요? 네. 아빠는 항상 바쁘셨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딸의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리사 씨,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수진 선생님이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회복한 건 몸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배운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재활의학과 박민수 선생님이 운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이런 것들이 도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재발을 막아줍니다. 새 의사가 나간 뒤 리사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줄까요? 글쎄,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오후에 김준호 선생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의사 휴게실에서였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리사는 외국인이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재활의학과까지 모두 동원하셨잖아요. 김준호 선생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의료는 과학이지만 회복은 문화입니다. 문화요? 네. 우리는 환자를 단순히 병든 몸으로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봅니다. 그 인생이 다시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선생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리사 씨가 왜 아팠는지 생각해 봤어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었죠. 마음도 아팠어요. 외로웠고 방황했고 무언가를 갈구했어요.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통합 치료를 하는 겁니다. 몸, 마음, 그리고 삶. 세 가지를 모두 회복시키는 거죠. 대단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병실로 돌아오니 리사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니? 미국 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한 달 뒤에 검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리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아빠, 여기 병원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검진 한 번에 $1,000가 넘어요.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얼마나 들었을까? $100,000는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18회째 프랑스 의료 사절단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리사 씨 케이스가 국제의료계에 알려졌습니다. 급성 신부전 환자의 통합치료 모델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외국 의료진들이 우리 프로토콜을 배우러 온다는 뜻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제 딸의 사례가 의료 교육 자료가 되다니. 리사 씨, 괜찮으시다면 사절단에게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후에 프랑스 의사 3명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게 뭐였나요? 리사가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의 관심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준다는 느낌이었어요. 프랑스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 병원은 날 치료한 게 아니라 날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리사의 말에 한 의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러 온 이유입니다. 사절단이 나간 뒤 리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의료 쪽 일 해볼까 봐요. 갑자기? 여기서 봤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눈이었습니다. 밤에 김준호 선생님이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내일 퇴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리사와 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번엔 건강하게요. 네, 꼭 그럴게요. 선생님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퇴원날 아침, 리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 퇴원 확인서, 처방전, 식단표, 재활운동 지침서, 한국에서의 20일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니? 네. 아빠.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여기 떠나기 싫어요. 나도 그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나라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병원에 전달할 소견서입니다. 상세하게 작성했으니 담당 의사분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리사 씨,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외롭거나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네, 선생님. 명심할게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엔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리사를 담당했던 간호사들, 물리치료사, 영양사,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리사 씨, 건강하세요.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리사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하트 국장님. 돌아보니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차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병원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 안에서 제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빌딩, 상점, 사람들. 20일 전만 해도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빠, 창밖 보세요. 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K-팝 굿즈 가게였습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때문에 여기 왔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기억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사람들의 따뜻함이요. 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협상 전략? 방위비 계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숫자로 하지만 신뢰는 생명으로 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 딸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군대 숫자나 무기 체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한국 의료진은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쓸 말이 많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땅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리사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유튜브 채널 만들려고요. 갑자기? K-팝 때문에 한국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은 K-팝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첫 영상 제목 정했어요. K-팝 덕분에 알게 된 진짜 한국.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고 순간 바퀴가 땅을 떠났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고 도시가 점이 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10시간 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리사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브라운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오래 기다렸네. 죄송합니다. 딸은 괜찮은가? 회복됐습니다. 다행이군. 이제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겠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차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 생각입니다. 자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방위비를 올려받아야 해.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신뢰?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외교의 신뢰가 무슨 소용인가? 힘이 중요해.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힘만으로는 진짜 동맹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아빠, 유튜브 영상 올렸어요. 한번 봐주세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리사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K-팝이 좋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은 K-팝보다 대단했어요. 저를 살려준 건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영상엔 병원 복도, 의료진, 서울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저처럼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비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동맹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뢰로 만듭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브라운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정신 차리게. 차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위비는 압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심장은 조용히 뛰는 신뢰입니다. 그걸 잊으면 우리는 진짜 동맹을 잃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사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영상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대단한데. 사람들이 한국 얘기 더 해달래요. 다음 영상 뭐 찍을까요? 내가 느낀 걸 담아. 솔직하게. 알겠어요.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동맹의 심장은 조용히 뛴다. 방위비는 압박으로 정하지만 생명은 신뢰로 구한다. 한국이 가르쳐줬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리사는 K-팝 때문에 한국에 갔지만 사람 때문에 돌아왔다. 나도 마찬가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도 같은 별이 떠 있겠죠.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세상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동맹의 심장은 조용히 뛰지만 그 울림은 영원합니다. 울림은 영원합니다. 울림은 영원합니다. 울림은 영원합니다. 울림은 영원합니다.